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첫 회동을 갖고 제3지대 연대에 나섰습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간의 택지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 이익 환수법은 여야 이견이 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꼽는 대선 필승 전략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정부가 쥐꼬리만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선 대장동 특검을 100% 환영한다며 윤 후보 관련 의혹까지 모두 특검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식업과 미용업, 의류도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과 하루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 우리나라 방역이 성과를 낸 동력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국민들의 협력, 특히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도표를 직접 설명하며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힘 없는 그룹을 왜 희생시키냐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돼서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낫다, 평소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 당장 협의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개발 특검을 100% 환영한다면서 윤 후보가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수사 등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으로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량의 유전자 변형 식품이 취급되고 있는데도 국민 대다수는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식 선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선대위가 완전한 진용을 갖추고 본격 가동된 겁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윤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양극화도 더 심해졌다며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조직 구성도 마무리 지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청년사업가 노재승 씨를 추가 임명했고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선대위 직속의 국민통합위원장에는 홍준표 의원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강석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윤 후보는 전열을 정비하고 윤석열표 정책과 공약을 다듬는 등 대선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하던 시각 제3지대는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책연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만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을 제3지대가 주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첫 회동을 갖고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할 쌍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은 제3지대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 등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 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두 후보는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확진자 10,000명 이상, 중증 환자 2,000명 이상 치료가 가능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 확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두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등 과거가 아닌 미래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두 후보 측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제3지대 연대의 물꼬를 튼 심상정,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을 창당 중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연대 대상을 확장해 이번 대선에서 굳건해 보이는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남은 개발이익 환수법 논의는 조만간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가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주택법,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민관 특수목적 회사가 조성한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택의 고분양가 공급,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시 민간 투자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이윤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선 여야가 합의한 총 사업비의 10% 이윤 상한선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10%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시행령에서 했을 때 국회로서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상의 위임을 했는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국토위에서 또 공공시행자는 민간 참여자가 사업을 제안한 경우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수의계약 등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의 선정 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근거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거를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료 제출, 그다음에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게 지금 같이 포함하도록 된 거거든요. 여야 합의를 마친 두 개 법안은 법안 심사 소위에 이어 전체 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토위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게 선거 중립에 어긋난다며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35년 선관위 근무 이력을 들며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퇴임 후 국민의힘 대선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인사입니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당원 가입을 요청해 깊은 고민 없이 가입했는데 돌이켜보니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자격이 있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자신이 뼛속까지 선관위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을 대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가입하고 이미 또 당비를 내고 또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도 하시고 이런 분이 중앙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끝나면은 내가 탈당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원으로서 국민의 힘을 얻든 위한 다른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문 후보자의 국회 방문 기록과 과거 이력을 제시하며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 선관위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8번을 방문했는데 만난 소통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죠. 문 후보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인사들도 만났다며 자신은 국민의힘을 대리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 선거 캠프 이력이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해놓고 문 후보자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어요. 이것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19일과 35년 동안 선관위 일을 한 게 비교가 되냐며 문 후보자는 공정성이 검증된 후보라고 두둔했습니다. 문상부 후보자가 선관위에 35년 이상 아주 실무부터 최고위직까지 두루 거치면서 그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또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는 받아본 적이 없다. 정의당은 조혜주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문 후보자를 추천한 것과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민주당이 문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는 것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각 당이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실명제로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 게시판이 욕설, 난무 등 공론회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는데 당원의 의견 개진을 막는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방역 컨트롤 타워인 김오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 기획관의 역할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코드 인사 보호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 대처에 대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이 사생활 논란으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내려온 조동연 교수에 대한 추가 피해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조 교수가 밝히고 싶지 않았을 과거까지 꺼내야 하는 인권 유린의 상황에 내몰렸고 이를 부정하는 정치 공세적 2차 가해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인권을 유린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미디어와 이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한 국민의힘, 책임을 방기한 민주당 모두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양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국민의힘의 그동안 이제 갈등 요소들이 이제 모두 봉합이 되면서 오늘 한 달 만에 선대위가 이제 출범식을 가졌는데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주말 동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울산 회동에서 둘 사이의 갈등 봉합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이 깜짝 소식까지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이에선 당 중진들의 물밑 작업이 상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의 울산 회동에서는요,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원내대표의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네. 또 김종인 위원장의 설득 작업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 막전막후를 밝혔습니다. 먼저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설득에 나섰다고 알려졌고요. 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의 자택에 수시로 와인을 들고 찾아가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포도주요? 네. 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옆에서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며 설득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이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뭐 포도주 매일은 오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참 와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뭐 이번만 하여튼 눈 감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편히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저도 저 인터뷰 재미있게 들었는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늘 어쨌든 이제 어렵게 이제 다치를 올렸습니다. 조직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세부 이 조직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이준석 대표도 당연직으로 합류합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청년사업가 노재승 씨가 이름을 올렸는데 윤 후보에 대한 상대적 지지가 약한 호남과 2030 세대를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홍준표와 유승민 경선 캠프 대변인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원팀 강조에도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김종인 사단으로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 이제 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홍준표 의원도 이 선대위에 합류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실무팀을 꾸리는데 좀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총괄 상황본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네. 그 자리에는 김종인계로 알려진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본부장을 맡아서 이끌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본부가 선대위 핵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대위 합류가 유력한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의 역할을 두고는 막바지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준표 의원 합류에 대해서는요. 우선 오늘 중앙선대위 출범식에 홍 의원이 불참하면서 합류가 불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거 직전에 가서 홍 의원이 2030 청년층 지지율이 높은 만큼 직전 합류를 통해 외곽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인터뷰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화 하더군요.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민주당이 의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서 이재명포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들 법안이 1차 대상인데요. 네. 민주당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를 1차 데드라인으로 상정해서 최대한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의총 직후에 나온 백브리핑에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나 당론 채택에 상당히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후보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번 안건 조정이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과 이 후보 사이에 어떤 속도 조절이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표 정책 입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그리고 전두환 추징법, 네. 농지투기 방지법, 그리고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그리고 일명 대장동 방지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이익개발 환수법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법은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장동 방지법 중 나머지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토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법은 야당과 협의는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문재인 정부와 이제 차별화를 내세우는 그 전략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어요. 바로 코로나 보상 쥐꼬리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했네요. 네, 이 후보가 오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 정부가 자기 책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동시에 코로나 방역과 손실보상이라는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후보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일 사과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 전북에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지난 2일엔 건설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시사를 또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며 우클릭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당 색깔을 빼고 연일 이재명만을 띄우면서 인물론을 있기도 한데요. 이 정책이나 개별 이슈로는 이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구도 대결로 승산이 없다는 판단, 그리고 또 이재명이 되더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 중도층 표심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민주당의 이를 위해 우클릭하는 민주당과 좌클릭하는 국민의힘 두 진영 대결 사이에서 외연 확장 행보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 시사한 부분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을 또 언급한 부분 이제 우클릭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 그리고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공략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제명인의 슈퍼 임시 휴업입니다. 각종 패러디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홍보해온 지지자들의 자발적 모임이자 온라인 플랫폼인 제명인의 슈퍼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인의 슈퍼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이 후보께 조금의 누라도 끼칠까 염려돼 임시 휴업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배경엔 상표권 침해 논란과 함께 바로 이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국내 식품업체 오뚜기 광고에 회사명을 빼고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 따뜻한 인품잼, 시원 행정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였는데요. 해당 홍보물을 접한 지지자들은 대체로 재밌다, 신선하다라는 반응이었지만 정작 오뚜기 측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뚜기 측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오뚜기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며 제명인의 슈퍼 측에 메일을 보내서 홍보물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는 보세요라는 항의 의미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논란에 제명인의 슈퍼 측은 결국 관련 게시물 삭제와 함께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홍보물이 패러디물 위주로 구성돼 있어 게시할 때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오뚜기 패러디물 역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게시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 저희의 콘텐츠가 홍보가 아닌 왜곡 보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 플랫폼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랜선 소통을 활용한 표심 공략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디지털 소통 강화로 2030 청년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바람.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상승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김건희 사정 봐서 등판입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이후 한 달 만인데요. 선대위 출범을 앞둔 지난 주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인 갈등 봉합에 이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까지 이뤄지며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권 교체를 향한 추락에 나서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막이 오르면서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에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원 최고위원, 김건희 씨 등판에 대해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물론 보시겠지만 지금은 내조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고요. 또 공식 선거 기간은 아직도 한참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필요성과 사정을 봐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각종 모략과 음해를 많이 했는데요. 정치판에서 더 이상 이런 저질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막아나갈 생각입니다. 선대위에서 클린 선거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 악성을 주장한 분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비방죄로 형사고발하고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김건희 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본격 대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 시점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외 활동에 나설 경우 여당의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는 김건희 씨의 등판. 과연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한 달간 이어졌던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공식 출항한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모습인데요. 관련 이야기를 황교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버스가 오늘 본격 출발을 했습니다. 출범식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참석자들 인사 깊었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모두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발족식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규모가 아닌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됐는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오늘 출범식 컨셉이 저희가 이제 희망과 패기, 미래 세대가 바라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울산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랑 소통과 정책 행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후보랑 또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발언도 청년들에게 많이 할애가 됐었고 그런 발언들 들으면서 아,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한번 제대로 일을 내보자. 좀 이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요 며칠간 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됐었는데 그 막판에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제 선대위원장들 단상에서 다 같이 손잡고서 이렇게 번쩍 드는 장면에서 좀 뭐랄까 당원들도 그렇고 참석자 전부가 아 진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좀 울컥하는 감정도 느끼면서 이제는 진짜로 원팀 돼가지고 앞으로 잘해보자 좀 그런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결국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 지휘봉을 잡으면서 돌고 돌아서 김종인 선대위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총괄선대위원장과 사이가 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원톱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색하고 애매한 투톱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오늘 선대위 출범 전에 해결된 문제고 선거라는 게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사실 김종인, 김병준 두 분 다 모두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당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런 큰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역할이 겹치지 않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당무 전반이랑 선대위 총괄을 하실 거고 또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위원장은 전략이나 정책 부분, 홍보나 기획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어색하다고 애매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오늘 행사에서도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올리셨거든요. 그럴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담소 나누시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거 느낄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후보가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대의가 통한다면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단순히 후보만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김병준 위원장 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어렵게 오셨잖아요. 또 두 분 다. 정권 교체 위해서 어렵게 힘 모으신 만큼 잘 해내실 거라고 기대하고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이제 울산 회동 이후 이제 원팀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대표와 윤 후보 측근 간에 이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방금 전 질문이랑 똑같은 답변인데요. 사실 오늘 출범식까지 마친 마당에 이제는 그런 갈등 상황이 와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과연 그때는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그 상황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난주 울산 회동 통해서 더 이상 이견 없이 가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고 오늘 또 선대위 구성안 보시면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윤 후보가 오늘 발언에서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천명을 아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범한 선대위에 당 구성원 모두가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정권 교체 앞두고 한 이제 9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럴 갈등을 다시 만들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이제 갈등은 없다는 말씀, 모든 갈등은 봉합이 됐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돌아보면 한 2년 동안 입권 24
대본에 이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연말 연시를 맞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신 삼선중진의 윤후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말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바쁜 건 아니고요.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수장을 맡으신 지 1년 6개월 되셨죠? 많이 됐어요. 네. 이게 기획재정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그 막중한 그런 이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과 이제 굵직한 경제 정책을 총감독하는 자리. 그 상임위를 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맡아오고 계신데 먼저 그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이 엄중한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좀 늘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계속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 재정이 제대로 제때 그 지원을 해드리고 또 보상을 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적시에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해서 뭐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태고 네.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건전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국가, 가난한 국민. 이 꼴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참 무거운 반성의 말씀부터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뭐 소회라고 하면은 이게 더 열심히 국회에서 또 정부고 여당이 전 또 여당 소속이어서 이런 위기에 대응했어야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예요. 예. 네. 또 뭐 책임감도 그만큼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기재위가 또 그 기재위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상임위이다 보니까 또 뜨거운 경제 현안을 무엇보다 가장 그렇습니다. 많이 다루는 네.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가장 주력했던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재정 지원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에게 많은 그 걱정과 또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네. 뭐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앙등해서 네.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기재부와 함께 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입법하고 또 개정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 부분은 좀 가능한 한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이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중과하면서 그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그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뭐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또 그동안 성과도 이룬 게 있을 텐데 네, 기재위가 이룬 성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성과를 자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 결과가 좋아야 성과도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기재위와 기재부가 이제 합심해서 우리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세수가 초과되는 것을 신속하게 이용해서 건 9차례에 걸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이 어려움에 제대로 좀 대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5차례에 걸쳐서 국민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등을 이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재위가 그 기재부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재정의 확장적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세금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정책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본 기조가 1주택자의 세금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는 이제 중과하는 그런 정책을 견지해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기재위의 이제 주요 현안인 거죠. 네.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상향하는 그 개정안이 최근 이제 기재위 문턱을 이제 넘었는데요.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가 또 남았습니다.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1가구 1주택 분들에 대한 그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 거는 기재위 문턱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부로 이제 접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그 법안을 공포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것도 좀 속도 있게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 문제는 우리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갖게 된 게 그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제를 갖게 된 거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 처음 도입됐었습니다. 네. 그래 된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조금 유명무실되고 폐지됐죠.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10%, 20%, 플러스 10%, 플러스 20%,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 이거를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2주택, 그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플러스 20%, 그리고 3주택자는 30% 이렇게 네.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했는데 그거는 세금을 더 걷자라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담의 입법 정책,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이 보유나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내놓게 하는 거죠. 그 네. 매물로 내놓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중과세율을 높이는 거에 대한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그 후에 시행이 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이 기간 중에 입법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세율이 높으니까 그 사이에 팔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부 팔았죠. 매물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증여세가 그 증여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네. 많은 매물이 오히려 그 증여 쪽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시장의 상황도 일어났다라는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유예하자라는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님들이 줄곧 주장을 하셨고 또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제 견해차들이 있고 그래서 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토론이 되는 그런 과제였죠. 네네. 근데 저보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그걸 이제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는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하향 안정되면서 네. 폐지가 됐죠.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은 가격이 안정되면은 다시 그렇게 중과세제에는 다른 입법 정책으로 빨리 바뀌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그때, 기획재정위원장을 하고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예? 아직은 그때는 아닌 건가요? 그런 조짐이 좀 보이죠. 여러 지표들이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고 하향화될 거다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또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연이어서 2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내년 초 1, 4분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 등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그 하향 안정의 지표로 좀 삼게 되죠. 그런 것들하고 내년 한 중후반서부터는 공급이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제 좀
하향 안정 기조로 돌아설 때도 됐지 않는가라고 네. 좀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집값 안정 흐름을 이제 지켜보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함께 흐름을 그 궤를 같이 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2030 청년 세대에서 뜨거운 현안은 바로 가상자산 과세 그 시점 변화인데요. 1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를 놓고서 또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들 표심을 또 얻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그 부분을 제가 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한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죠. 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입법을 해놓고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과세를 실제 그 정상적으로 과세를 집행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문제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과세 대상자인 그 납세자들의 그 납세에 대한 순응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순응도 면에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납세 협력이 실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제대로 준비했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제 금융위나 이런 데서 정무위원회 이런 데서 점검한 거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 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국내 거래는 거래인데 여기서 해외에서 거래할 때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등등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전히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그 납세자가 이런 과세에 대해서 협력을 할 의지, 이게 납세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 원서부터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점이 너무 낮게 잡혔다. 그거는 이 소득에 대한 성격 규명을 그 본법을 만들어서 정하지 않고 그냥 그 과세만 하겠다고 나서니까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250만 원이라는 네.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납세하시려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순응도가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쉬운 말로 그냥 불만이 높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네네. 분명한가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납세 순응도가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네. 1년을 연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실적이다라고. 예. 네,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신호탄으로 국토보유세 그리고 대표 브랜드 기본소득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그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6월 20일에 당내 경선 때에서부터 우리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네. 이 대화도 나누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국토보유세 문제들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 네. 그 지금 또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게 드리는 뭐 겁니다. 네. 먹기가 좀 무겁긴 합니다. 그렇죠. 원톱이시잖아요. 그게 이 원문 그대로 보면은 국토보유세는 앞에 네 글자가 붙습니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예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라는 신설세목은 기본소득을 국민들께 드리기 위한 그런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세금을 거두면 전액이 바로 그 국민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세금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을 한다라는 의사결정이 돼야 이 국토보유세가 도입이 됩니다. 네. 그거는 공약 발표할 때 그 국가국민소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합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공약 발표 문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합의해서 시행한다라는 말을 지금 그 부분을 보면 합의해서 시행한다라는 말을 그때는 안 읽어주시고 지금 그것만 또 읽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관성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 국민이 합의해 주질 않는데 그만큼 그 납세 수능도처럼 협력적 분위기가 안 생겼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초점이 아니라 국민소득 토지보유세라는 이 새로운 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이 노동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여론을 또 중요한 거니까요. 또 국민 여론을 이제 수렴을 하면서 유연하게 하지만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야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울산 회동을 거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모든 게 이제 봉합이 된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추고 오늘 출범을 했는데요. 뭐 신삼김 체제가 완성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국민의힘의 선대위 출범식까지의 과정 그 여당 중진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때는 늘 그렇습니다. 결국은 합치죠. 그렇게 깨지겠습니까? 그 예상했던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 갑자기 하나가 되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좀 그런 진통이 있었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간 거다. 예. 수순대로 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기재위원장이자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아주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덧붙이셔도 좋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재위원장으로서는 몇 가지 법이 아직 토의되고 야당과 합의되지 못해서 매우 찜찜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 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 사회적 가치 기본법 그런 좀 우리 사회를 더 좀 폭넓게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했는데 입법까지 못 이뤄서 그걸 좀 어떻게든 좀 해볼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의 그 이사들을 그 사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꼭 도입해야 되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경기도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입법하고 싶고요. 그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거기서 그 국민들 속에서 제시하시는 정책 그걸 꼭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의 주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민주당 대선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신 윤후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절기상 대설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서울이 3도, 광주 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